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행 예측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질병관리청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떠한 방식들로 확진자의 숫자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나 방역 대응 역량을 준비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염병 유행 예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식은 약물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그거를 약물적 중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물을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아서 비약물적 중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다 경험해 보신 것들이어서 조금 설명이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약물적 중재라고 하는 것도 구별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비약물적 중재도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정책이 있고,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방역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위생을 챙기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것들,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 차단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 초기에는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코로나19가 유입되었을 때에는 확진자 개개인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에 대해서 동선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3T 전략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이 많은 분들이 역학조사를 실제로 하고 역학조사 현장에 있었는데요. 처음에 역학조사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역학조사관들이 2분 정도, 그 다음에 역학조사를 보조하시는 10분 정도가 모두가 투입되어서 핸드폰 이동 내역을 보기도 하고 CCTV로 동선을 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한 명의 동선들을 재구성한 다음에 그 동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내지 100명 정도까지 나오던 시절은 그래도 지속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게 되고 수천 명이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이 정도의 강도로 역학조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일률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확진자에 대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보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 제한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단에 대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인구 집단에 대한 방역을 다른 말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이나 영업 제한 이런 식으로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방역 정책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미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역 정책의 역량들을 잘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여행객들을 제한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2주씩 자가격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늦추거나 국내의 방역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모든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위생 조치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적인 중재는 유행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적 중재가 백신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측정된 효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면역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델타 변이 때까지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델타 변이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과학자들도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죠. 지금 곡선을 보시면은 접종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평평하게 감염 예방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알고 있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이나 감염을 통한 면역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그 면역도 6개월이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측정하고 반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줄여주는 것들이 있고 피해를 늦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적 중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언제나 쓰면 비슷한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물적 중재는 피해를 줄여주는 요소이고요.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같은 것들이 있고, 반대로 비약물적 중재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주긴 하지만 비약물적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를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해를 미루는 동안 백신 개발하고 백신 접종을 해드리고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보급하고 그런 시간들을 버는 것들이 비약물적 중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약물적인 중재든 비약물적인 중재든 효과도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행 예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델타 변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어떠한 경제 사회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해보자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 감염이 진행되게 되면 매우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예상된 중환자와 사망자를 많은 비율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데이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환자와 사망자를 거의 80에서 90%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피해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방역 정책,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유행 예측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중환자와 사망자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병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방역상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또는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실 텐데 이제는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첫 번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변이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유행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것이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나 경구용 치료제처럼 약물적인 중재가 등장을 해서 백신이나 경구용 치료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매우 높은 정도로 백신은 감염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 모두 사망과 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등장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육상이나 교육상에서의 손실을 보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언젠가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른 말로는 백신 접종이 3회를 가든 4회를 가든 5회를 가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는 정도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행의 확산을 용인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행 예측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유행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신 개념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있었을 때 그 감염자가 몇 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텐데 밑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3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의 감염자가 생겼다고 보면 한 명의 감염자가 나중에는 3명의 감염자가 되는 것이고 3명의 감염자가 9명의 감염자가 됐다가 9명이 27명이 됐다가 81명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염 재생산수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언제까지 적용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처음에 한 명이 3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3명이 9명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9명이 27명까지 가려면은 중간에 이미 감염을 경험을 하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섞여 있으실 거고요. 27명이 81명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감염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의 유행 곡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더 이상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역 수준이 필요한지도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감염자가 3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3명의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이 면역이 획득되어 있어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한 명의 감염자는 새로운 한 명의 감염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평형 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감염 재생산수 아니면 감염 재생산수를 통해서 도출되는 값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행 예측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면역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다라는 가정을 드렸었는데 면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면역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계산값이 있으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확산 속도가 늦추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중환자의 숫자가 줄어드는지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까지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죠. 이제는 저희 전문가들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면역이 감염을 통해서 획득했거나 백신을 통해서 획득되었거나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예측 모형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들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감염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두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효과가 큰 폭으로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백신 접종했을 때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매우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도 중증 예방이나 사망 예방은 90% 이상 정도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BA1, BA2, BA4, BA5가 나와도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더라라는 것이 지금의 방역 정책의 근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델타 변이 때 강의를 할 때 썼던 슬라이드이거든요. 그런데 델타 변이 때 그때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 7,000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적은 확진자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델타 변이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는 7,000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중환자 병상이 포화가 된다거나 의료 붕괴가 우려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수리과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백신의 효과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감염되거나 확진이 되셔야지만 이 유행이 첫 번째가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델타 변이 때는 이런 피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중단을 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미크론 때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인 모형을 거시적으로는 잘 따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전체 국민의 거의 40% 가까이가 확진이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피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미연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숫자나 퍼센트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유행의 피해가 남아있는지, 이번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치러야 하는지를 얼추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얼추 예상하는 것도 유행 예측 모형들이 점점 더 정교하게 되면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델타 변이 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였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매우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처럼 서구권 국가와 우리나라는 출발선상부터 매우 다른 상황이었고요. 델타 변이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덴마크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 이상이 이미 확진이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체 양성률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거의 20% 정도의 분들이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의 유행이 끝난 시점에서도 전체 인구의 채 1%가 확진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백신 접종의 효과를 통해서 오미크론 재유행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할 때, 그리고 2022년의 유행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중증화율이 그래도 높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추가 접종을 하면 중증화율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과 경구용 치료제가 2022년 상반기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정부나 당국자의 전략은 무엇이었냐 하면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유행 곡선을 최대한 평탄하게 억눌러 보자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에도 하루에 수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상황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어져야지 지금의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거의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한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급격한 해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약물적인 중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 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들의 개별적인 근거를 평가를 해보면 모든 조치들이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나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이 시간 제한을 하면 분명히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체감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제한을 걸어야지만 가장 높은 효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2020년의 효과와 2021년의 효과와 2022년의 효과가 과연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등교를 제한하는 것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유효한 정책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들이 모두 다 유행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예측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조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치들을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죠.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신뢰를 못 가졌었던 조치들이 대표적인 게 헬스클럽에서 트는 배경음악의 속도를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조치들이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근거의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모두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감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를 전체적인 형태에서 몇 %씩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유행 예측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방역 정책이 예상되는 것보다 얼마만큼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사전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때를 평가를 해보면 델타 변이 때에는 9시나 아니면 4명까지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력한 격리 정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감염 재생산수를 30에서 4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제 효과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때 30%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산을 줄이는 데 영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오미크론 정도로 매우 전파 능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30%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유행의 확산을 언제까지는 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방역 조치의 효과가 과연 독립적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방역 정책을 설계를 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3T 정책을 잘 시행을 하시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면은 효과가 다 곱해져서 감염 재생산수가 정확하게 1.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하시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희들도 설계를 해드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적용 대상도 다르고요. 효과마다 서로 주고받고 있는 영향들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좋았던 것들도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역 정책을 미리 잘 설계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정책이나 확산 방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일상회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확산을 용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환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중환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잘 치료할 준비를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률을 고위험군들에게 끌어올리고 경구용 치료제를 보급해드려서 중증으로의 전환을 줄여드리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완화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유행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결론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은 새로운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BA5가 재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고, 오미크론 BA1과 BA2가 오미크론 대유행을 3월과 4월, 5월에 정말 큰 규모의 유행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이 유행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전파 능력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기도 하는데, 최근의 바이러스의 진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파 능력이 높아질 여지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오미크론 BA1만 해도 너무나 전파 능력이 높아서 이때까지 발견된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정도의 기초감염 증상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의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주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겨야지만 더 증식이 빠르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감염 대응산수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로 면역을 회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해외 검역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해외에서 귀국하신 분들이 귀국 후에 격리도 수행을 하시고, 격리가 해제될 때 PCR 검사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2달에서 3달 정도 지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되는 2달과 3달 사이의 시간이 매우 유행 예측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쪽의 측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자료를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의 유행 결과는 뒤에서 예측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BA5 재유행은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BA5의 유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국에 잘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로 만들어 가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변이주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과 계속 등장하고 그 새로운 변이가 큰 영향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저희 유행 예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이제 이름이 굉장히 무섭게 붙여진 BA2.75의 변이가 BA5의 유행과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유행 예측치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주 정도만 지나도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접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3회 접종을 하거나 4회 접종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행 예측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감소하던 것들이 강력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 같은 것들도 추가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유행 예측을 하는 데서는 꼭 반영해야 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A1, BA2, BA4, BA5처럼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신의 효과나 백신 효과 말고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의 효과도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었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인데,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도 감소하지만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한 상태로 다시 감염이 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감염되었다가 또 감염되는 것을 재감염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재감염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BA1, BA2에서도 재감염률은 서구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 때 우리나라는 재감염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